5억 원짜리 빌라였습니다. 시세보다 1억 원이나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에 계약했습니다. 63세, 노후에 월세 없이 살고 싶었던 한 여성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한 지 2달 만에 구청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불법 증축 건물이라는 통보였습니다. 중개인은 사라졌고 대출은 막혔고 3달 만에 경매 통지가 도착했습니다. 4억 원에 산 집의 감정가는 2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노후 자금 5억 원은 그렇게 한순간에 묶여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실수가 아닙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같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싸게 샀다는 말이 가장 위험한 유혹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무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구독 한 번이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서경이는 이른 아침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하나씩 바뀌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기예금 만기가 오늘로 끝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창구 직원이 안내한 잔액은 정확히 5억 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식당 일을 하며 모은 돈이었죠. 월급날마다 남은 돈을 통장에 넣고 명절에도 여행 한 번 가지 않으며 지킨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니 숨이 조금 막혔습니다. 서경이는 전셋집 계약서를 가방에서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약 만료까지는 아직 석 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이미 전세금 인상 이야기를 꺼낸 상태였습니다. 보증금은 기존보다 7천만 원을 더 올려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경이는 버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거리였지만 오늘은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느낌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 윤상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시선은 자주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서경이는 은행에서 받은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윤상호는 봉투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2사람은 자연스럽게 주거 문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세를 연장할지 아니면 집을 살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윤상호는 큰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서경이는 종이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보유 현금 5억 원, 추가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집, 노후에 월세 부담이 없는 구조, 조건은 분명했습니다. 화려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평생 살 수 있는 집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경이는 부동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안에 있는 중개업소부터 방문했습니다. 처음 2곳에서는 예산에 맞는 매물이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3번째 부동산에서는 오래된 빌라 한 채를 소개받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4번째로 들어간 중개업소에서 정민수를 만났습니다. 사무실은 크지 않았지만 정리가 잘 돼 있었습니다. 정민수는 서경희의 나이를 확인한 뒤 노후를 생각한 매물이라며 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서류 맨 위에는
5억 원짜리 빌라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민수는 가격을 먼저 말했습니다. 매매가는 4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시세보다 정확히 1억 원이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서경이는 그 숫자를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민수는 급매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도인이 개인 사정으로 빨리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서경이의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이 노후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경이는 다음 날 다시 그 중개업소를 찾으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그 매물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격표에 적힌 4억 원이라는 숫자가 계속 눈앞에 맴돌았습니다. 정민수는 이미 서류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 사본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상 소유자는 개인 명의로 확인됐습니다. 압류나 가압류 표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경이는 서류를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글씨 하나라도 놓칠까봐 손가락으로 줄을 짚으며 읽었습니다. 정민수는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며 간단히 요약해 설명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빌라는 총 5층 건물이었습니다. 서경이가 보게 될 세대는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지만 계단폭은 비교적 넓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병원과 마트가 가깝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현장 방문은 그날 바로 진행됐습니다. 정민수의 차를 타고 빌라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외관은 생각보다 깔끔해 보였습니다. 벽면에 큰 균열이나 눈에 띄는 파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창문이 남향으로 나 있어 낮에는 조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전 주인이 이미 이사를 나간 상태라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서경이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크기라는 판단도 섰습니다. 정민수는 주변 실거래가 자료를 휴대전화로 보여주었습니다. 인근 비슷한 빌라들은 4억 8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 사이에 거래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서경이는 그 숫자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4억 원이라는 가격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정민수는 이미 다른 구매자가 내부 검토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약이 늦어지면 매도인이 가격을 다시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경이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정민수는 계약 일정만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계약금은 4천만 원, 잔금은 3억 6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일반적인 매매와 같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서경이는 남편에게 현장을 본 느낌을 전했습니다. 윤상호는 사진을 몇 장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빚 없이 집을 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날 밤 서경이는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계약은 이틀 뒤 오전으로 잡혔습니다. 서경이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중개업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책상 위에는 계약서가 정리돼 놓여 있었습니다. 매도인은 직접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리인은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정민수는 서류가 모두 문제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매가 4억 원이 정확히 기재돼 있었습니다. 계약금은 4천만 원이었고 잔금은 한 달 뒤로 설정됐습니다. 서경이는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글씨가 작아 돋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조항 하나하나를 넘길 때마다 손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서명을 마친 뒤 계약금 4천만 원을 바로 이체했습니다. 은행 이체 확인증이 출력돼 계약서에 함께 첨부됐습니다. 정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법정 요율에 맞춰 36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서경이는 그 금액도 현장에서 바로 이체했습니다. 영수증과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경이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거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노후가 조금은 정리된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잔금일에는 은행 창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서경이는 3억 6천만 원을 한 번에 이체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거의 0원에 가까워졌습니다. 등기 이전은 잔금일 다음 날 바로 처리됐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본인 이름이 올라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조금씩 났습니다. 이사는 잔금 처리 일주일 뒤로 잡았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지만 하나하나가 오래 쓴 물건들이었습니다. 이삿날 빌라 앞에는 잠시 차량이 몰렸습니다. 주민 몇 명이 창문 너머로 이사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3층 복도에서 김은주가 잠시 서경이를 지켜봤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따로 없었습니다. 공용 전기와 수도 요금은 세대별로 나눠낸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관리 규정 문서는 따로 없었습니다. 집안에 짐이 모두 들어온 뒤 문이 닫혔습니다. 서경이는 거실 바닥에 잠시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이 집에서 노후를 보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한 뒤 첫 주는 비교적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서경이는 집 안정리를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구 위치를 바꾸고 주방 수납장을 닦으며 시간을 채웠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햇빛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경이는 동네 마트를 오가며 생활 동선을 익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우편함에 첫 관리비 고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18만 6천 원이었습니다. 평소 듣던 빌라 관리비보다 높은 편이었습니다. 고지서에는 공용전기료, 청소비, 수도 공동분담금이 적혀 있었습니다. 항목은 많지 않았지만 금액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월별 기준이나 산정 방식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서경이는 같은 층 다른 세대의 우편함을 살폈습니다. 몇몇 우편함에는 고지서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 비워진 듯한 집도 보였습니다. 복도에서 김은주를 다시 만났습니다. 김은주는 서경희의 얼굴을 한번 보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 건물에 막 이사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서경희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남성이 빠르게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다음 날도 비슷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늦은 밤마다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동현관 출입문은 잠금 장치가 느슨했습니다.
서경이는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수는 단순한 입주 초기 혼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실이 많아 외부인이 오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수도 요금 고지서가 따로 도착했습니다. 세대별 계량기가 없다는 안내 문구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전체 사용량을 나눠서 부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서경이는 다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월 고정 지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었습니다. 노후 생활비 계획표와 맞지 않는 숫자들이 하나씩 쌓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계단을 오르내리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3층이지만 짐을 들고 오르기엔 부담이 컸습니다. 그제야 나이가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외벽 한쪽에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구청 명의의 종이였지만 내용은 자세히 읽히지 않았습니다. 서경이는 그 종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밤이 되자 또다시 소음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층에서 고성이 섞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투는 듯한 기척이 이어졌습니다. 서경이는 문을 열지 않은 채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노후에 조용히 살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이 집이 정말 안전한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한 지 정확히 2달이 지나던 아침이었습니다. 서경이는 현관문을 열고 나서다 건물 출입구 벽에 붙은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전날까지 없던 안내문이었습니다. 종이 상단에는 구청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건축물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사 사유에는 불법 증축 여부 확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경이는 안내문을 떼어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불법이라는 단어가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계약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를 다시 열었습니다. 건축물 대장 사본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층수와 면적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5층 건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건물은 옥상 위에 구조물이 하나 더 얹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경이는 구청 건축가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는 해당 주소를 확인한 뒤 이전부터 관리 대상이던 건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차례 시정 안내가 있었던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서경이는 최근에 매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담당자는 소유권 이전 시점과는 무관하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관리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며칠 뒤 구청 차량이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담당 공무원 2명이 외벽과 옥상을 촬영했습니다. 줄자를 꺼내 건물 일부를 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주민 몇 명이 멀찍이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젓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서경이는 그들 사이에 서 있지 못하고 창문 너머로만 바라봤습니다. 조사가 있던 날 저녁 김은주가 서경이를 찾아왔습니다. 김은주는 이미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었다고 했습니다. 이 건물은 불법 증축 문제로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 매매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세대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이 막혀 거래가 취소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서경이는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연결됐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몇 차례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다음 날 직접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사무실 문에는 임대문의 전단지만 붙어 있었습니다. 안쪽은 불이 꺼진 채 비어 있었습니다. 서경이는 건물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보였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무실은 사실상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다시 구청에서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불법 증축 관련 시정 명령 사전 안내문이었습니다. 해당 건물 전체가 행정조치 대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세대별로 수백만 원 단위로 예상된다고 안내돼 있었습니다. 노후 생활비 계산에는 없던 숫자였습니다. 서경이는 계산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관리비, 공동부담금, 예상 이행강제금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월 지출은 처음 계획보다 빠르게 늘고 있었습니다. 남편 윤상호는 그제야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처음 계약을 맡겼던 판단을 후회하는 기색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서경이는 처음으로 집값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4억 원에 샀다는 사실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경이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단에서 들리던 발소리보다 더 큰 불안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경이는 식탁 위에 서류를 모두 꺼내 놓았습니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구청에서 온 안내문까지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서류가 늘어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서경이는 먼저 중개업소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통신사 안내 멘트만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중개업소에 다시 찾아갔지만 상황은 같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유리창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과 의자는 사라지고 간판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경이는 인근 상가에 들어가 중개업소에 대해 물었습니다. 며칠 전 짐을 빼고 나갔다는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매도인 대리인의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계약 당시 받았던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번호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매도인 주소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우체국 직원은 반송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며칠 뒤 우편물은 수취인 불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서경이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서 한참을 기다린 뒤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불법 증축 건물 매입 시 책임이 매수인에게도 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서에 하자 고지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중개인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서경이는 소송 비용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착수금만 수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미 통장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사이 구청에서는 추가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한 시정 계획 제출 요구였습니다.
제출 기한은 30일 이내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연간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단위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었습니다. 서경이는 숫자를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김은주는 과거 사례를 정리한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만 해결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세대가 손해를 감수하고 떠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윤상호는 그제야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기관에 문의해 담보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불법 증축 건물은 담보 설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집을 팔아서 정리하는 방법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됐습니다. 중개업소들은 해당 건물 취급을 꺼렸습니다. 서경이는 점점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건물과 서류, 그리고 본인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부부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경이는 처음 계약서를 썼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왜 더 묻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선택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현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도 대신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감당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아침 우편함을 열었을 때 두툼한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인은 금융기관이었습니다. 서경이는 봉투를 들고 한동안 계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봉투를 올려두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종이를 꺼내는 손끝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안내문에는 근저당권 실행 절차가 게시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건물 전체가 공동담보로 설정돼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세대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절차가 시작됐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서경이의 세대도 대상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과 무관하다는 문장이 반복돼 있었습니다. 경매 진행 일정이 함께 안내돼 있었습니다. 예상 감정가는 2억 2천만 원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서경이가 매입한 금액 4억 원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액을 보는 순간 종이를 붙잡은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 윤상호는 안내문을 끝까지 읽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접어 다시 펼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이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서경이는 바로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주소가 이미 게시돼 있었습니다. 입찰 예정일과 최저가가 공개돼 있었습니다. 최저 입찰가는 2억 원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유찰될 경우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설명도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꺼내 다시 숫자를 눌러봤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선순위 채권이 먼저 배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서경이는 그 문장을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 상담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 구조상 실질적인 회수는 어렵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김은주는 이미 비슷한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해결 방법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세대가 손해를 감수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빌라 복도에는 경매 공고문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A사 용지 한 장이었지만 존재감은 컸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눈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일부 세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삿짐 차량이 간헐적으로 건물 앞에 섰습니다. 복도는 점점 비어갔습니다. 서경이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경매 일정과 금액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이 집에 더 머물 수 있는 시간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다시 알아봐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남은 자금으로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노후 계획표는 이미 의미를 잃고 있었습니다. 윤상호는 생활비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외식은 모두 끊었습니다. 고정 지출 항목을 하나씩 줄였습니다. 서경이는 처음 은행 창구에 앉아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손에 쥐고 있던 5억 원이 떠올랐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집도 돈도 아닌 서류뿐이었습니다. 서류는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서경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국면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경매 공고가 붙은 뒤로 빌라는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빠져나간 집이 늘어나면서 복도는 하루가 다르게 조용해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불이 켜진 세대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서경이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건물 앞을 내려다봤습니다. 혹시라도 이삿짐 차량이 멈춰 서 있지는 않은지 살폈습니다. 이제는 이 집을 떠날 날을 세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경이는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주거 지원 상담을 받기 위해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손에 땀이 찼습니다. 상담 결과 긴급 주거 지원 대상 요건에는 일부 해당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대기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장 옮길 곳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서경이는 복지센터에서 나와 근처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휴대전화 메모장에 남은 자금을 적어보았습니다.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2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김은주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은주는 피해를 입은 세대 몇 명이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함께 대응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서경이는 그날 밤 관련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구청 공문, 금융기관 안내문을 날짜 순으로 배열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서경이는 중개업소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관할 기관의 피해 사실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윤상호는 생활비 예산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매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최소 단위로 나눴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모두 제외했습니다. 집안에서는 더 이상 집 이야기만 하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하루 식사와 병원 일정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만 오갔습니다. 서로를 탓하지 않으려 애쓰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경매 일정이 다가오면서 건물 관리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공용 전등이 꺼진 채 며칠씩 방치됐습니다.
청소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경이는 짐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필요 없는 물건부터 박스에 담았습니다. 이 집에서 오래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박스를 정리하다 오래된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첫 월급이 찍혀 있던 통장이었습니다. 그 통장을 바라보다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동네의 일상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서경이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왜 이런 결과로 이어졌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싸게 샀다는 말 하나에 너무 많은 걸 맡겼다는 결론에 닿았습니다. 경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미 이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선택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다시 버텨야 할 시간뿐이었습니다. 서경이는 내일 일정표를 꺼냈습니다. 복지센터 방문 날짜와 상담 일정을 적었습니다. 작은 계획이라도 세워야 했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 이어져야 했습니다. 서경이의 선택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었고 노후에 부담 없이 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집값보다 더 비싼 것은 확인하지 못한 정보였고 믿어버린 말 한마디였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그 선택 이후의 삶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노후 자금은 한번 흔들리면 다시 세우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같은 선택 앞에서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싸게 샀다는 말보다 안전한 선택이 무엇인지 그 질문을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작은 멈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사연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